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최근의 장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PBR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불을 뿜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겠죠? 이 흐름에 편승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다른 흐름을 포착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에 따라서 1분기 수익률이 좌우되기 때문일 텐데요. 이에 따라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이월 장이, 시장, 네. 장이 좋지가 않아서 기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약간 티키타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가장 먼저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FMC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네. 시간으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FMC가 진행이 됐었고 지난주에는 F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섣부르게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는 입장이 나온 만큼 금리 인하 시기 더 멀어졌다고 지금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 일단 뭐 미국 경기를 가늠하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실업률, 뭐 모든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식지 않는다. 너무 좋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이고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개인 소비자 지출 PCE라 그러죠. 이게 1년 이내에 최고 상승률을 이미 기록했고 네.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계속 발표하는 걸 보면 최근 들어 상승을 했는데 전년 대비 2.4%나 상승했습니다. 1년 내 최고죠. 목표치가 2%인데 2%를 앞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으면 연준에서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그 3월 기준으로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그전에는 88%까지 봤다가 이게 3%까지 들어졌습니다. 인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뉴욕 증시 보셨죠?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너무 뜨겁습니다. 네. AI 발로.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든지 실업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이걸 커버할 정도로 네. 굉장히 너무 좋다 보니까 FOMC가 지금 상황에서 뭐 회의록도 나왔지만 금리를 낮출 수가 없죠.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된 상황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점이 상반기에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빨라도 6월 이후까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금리를 바라보고 투자의 어떤 시점을 좀 가늠하는 분들은 네.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많이 멀어졌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6월 이후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어느 정도 시점에 금리 인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난주에 한은도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네. 한은도 지금 5월 이후, 6월 이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지나야 된다. 최소한. 지금과 같은 미국의 경기 지수라면 상반기 이후에나 금리 인하 그것도 원래 7번 정도 인하를 막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네. 원래 통틀어서 7번이 아니라 한 많아봐야 2번, 3번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상반기 이후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FOMC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채권이나 외환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금리 인하 시점 늦어지니까 당연히 채권도 반응할 수밖에 없죠. 네. 국채 수익률이 상승 흐름을 탈 수밖에 없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네. 금리가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FOMC 신중한 태도를 비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당연히 상승합니다. 1월 1월달 FOMC 의사록에 그 조기 금리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하는 네. 그 이제 FOMC 그 영어가 되게 어려운데 그거 잘 보면 굉장히 그 말을 굉장히 꼬아놔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금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을 보면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4.6%인데요. 10년물 금리가 4.3%입니다.
그건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로이터 쪽에 설문조사를 해봐도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중에서 한 50% 이상이 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6월로 꼽다 보니까 지금 국채 수익률은 채권 금리는 더 지금보다 수익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와 채권의 관계를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채권은 좀 안정적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장기 채권 쪽으로 장기 채권 쪽의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금리가 네. 인하되지 않으면.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채권도 장기 금리 지금 장기 금리 10년 장기 금리 4.3%니까 네. 이보다 더 떨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채권과 금리에 관한 이슈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은 일각에서는 고물가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라 우려감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발표가 됐던 CPI와 PPI 모두가 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네.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니까 물가가 계속 오른다. 좀 상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넌센스예요. 사실은. 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진짜? 이 정도 금리 정도면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네. 미국의 소비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그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네. 요즘도 미국은 그 근로자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겠죠.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출할 일이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 금리에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고 고물가 시대가 저는 더 오래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문제이지 더 올리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FOMC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단지 하는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연기를 피웠던 금리 인하를 연기를 피웠는데 네. 다들 상반기 최소 3월 정도에는 FOMC에서 금리 한번 인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연기된 것일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고금리 시대로 간다는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가면 FOMC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올렸겠죠. 다시 한번 올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아닌데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언제 금리를 인하시킬지가 문제다. 고금리 시대는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가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다시 고물가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또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 부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도 다시 또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일본의 어떤 랠리 상승이 부럽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와 아주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그만큼 영향을 덜 미치는데 문제는 중국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을 중국 수출이라든지 중국의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잘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상저하고란 말을 계속했잖아요, 정부에서. 네. 그게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중국 그 상저하고를 가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펴면 분명히 그 온기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상저하고를 네.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 올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중국이 흥다가 무너졌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은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하고 건축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중국에서 계속 그 흥다 같은 부동산 재벌 기업들을 부여잡고 있다가 좀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기 부양이 억지로는 굉장히 어렵다. 원래 중국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발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라서 네. AI발 화랑이라서 뭐 미국은 당연하고 유럽, 일본도 지금 상당히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대만도 증시가 좋죠.
근데 중국하고 우리가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첫 번째는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고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먹히지 않다 보니까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같은 지금 양강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AI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일본의 그 랠리 상승을 불호는 해야 되지만 네. 중국의 경기 부양이 우리에겐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3월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은 그냥 부름의 대상 정도로 랠리를 네. 보고 중국을 봐야 된다. 어. 중국의 양회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또 뭐가 나올지를 우리는 네. 봐야 되고 양회 때 경기 부양책이 지금 폭탄처럼 안고 있는 부동산 이런 흥다 이후의 정책들을 또 계속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서서 대표님의 말씀처럼 사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지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부동산도 문제지만 요즘 테무 많이 써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 네. 대표님 써보셨습니까? 네, 저는 써봤습니다. 네. 흥미롭잖아요. 일단 그 테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네. 한두 번 주문도 해봤고 가격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 역시 앞서 나가시네요. 네. 그러니까 테무 같은 온라인 알리패스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라고 잘 보면 네. 사실 그 답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왜 안 되는지 답이 있습니다. 오. 원래 테무라는 이 온라인 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은 그 창업자가 아주 저가로 일반 그 중산층 이하 사람들에게 그 온라인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게 갑자기 커진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과의 이제 슈퍼볼까지 광고를 할 정도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중국의 그 아직도 생산과 재고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테무가 내는 가격 정책을 보면 네. 저 물건 값이 저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까지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네. 아직까지 버프가 굉장히 많구나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이 안 되는 이유는 네. 과다 생산입니다. 너무 많이 생산을 네. 하니까. 네. 이제 원래는 그 성장 속도가 빨리 올라갈 때는 과다 생산한 것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됐는데 네. 이미 그게 한도에 찼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다 생산과 잉여 생산 이런 것들을 일시 한 번쯤 네. 해결을 해줘야 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먹히고 또 한번 올라가는데 네. 지금 보시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일단 부동산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부동산도 같은 맥락이네요. 같은 맥락이죠. 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 제조업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 공급할 수 있는 것도 과다 생산하다 보니 네. 더 이상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경기 부양책 적어도 지금의 중국이 더 이제 한 번 더 GDP가 7% 이상 성장하려면 중국 같은 소비 시장이 하나 생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다 미국의 압박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먹히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그 폐해는 우리도 같이 받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 우리가 경제 발전사를 보면 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시장이 하나씩 생길 때 한번 확 점프를 한다든지 그리고 완전 새로운 기술이 사회 구조를 한번 싹 바꾸는 시점이 오면 또 한번 점프한다든지 네. 이런 두 가지 시점으로 성장률이 한번 점프를 하거든요. 시장이 확대가 되거나 네. 아니면 기술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거나 이 두 가지로 경제는 쭉 성장을 하는데 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신시장의 성장의 동력을 애해서 찾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이고 관련 기주들이 중국은 지속적인 미중 이런 거 전쟁 때문에 네.
전기차로 반짝했지만 그게 전체 중국 그 시장 전체를 이끌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부동산 과다, 그 과다 생산 이런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웬만한 경기 부양책은 먹히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 먼저 침체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과다 생산의 문제도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가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이걸 완벽하게 해소할 만한 경기 부양책을 아직까지는 찾기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리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본다면 한국은행도 다시 또 3.5%로 9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 3.5%로 동결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를 보면 알죠. 요즘 그 이 금리 동결 때문에 가장 자불안석인 곳이 건설업일 거예요. 네, 고금리로 인해서 벌써 그 유찰,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건이 10,000건이 넘다고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 9번의 금리 동결 때문에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난번 태형건설 이후에 다른 이 PF 관련해서 지금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이 끝났을 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그때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총선이 끝나면 금리까지 동결되고, 그나마 올리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고요. 이게 넌센스예요. 미국이 지금 몇 프로죠? 5.2%잖아요. 5.25%는 그렇죠. 우리가 3.5%니까 역금리 현상이 이렇게 오래 지속돼도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입니다. 미국 역금리가 되는데도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썰물처럼 빠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한원에서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고 일단 동결한 것 자체가 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선방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한 총재가 상반기 내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5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가 안정에 대한 그 자신감은 커졌는데 그렇더라도 금리 인하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FOMC가 상반기 내 금리 인하 어렵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도 역금리인데, 역전이 돼 있는데 금리 인하 절대 못할 겁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좋겠죠.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반기 내 동결될 것이다. 그러면 1분기가 되는 3분기, 3월달, 4월달 해도 자본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스권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금리 3.5%고 미국의 금리 5.5%입니다. 벌써 2%포인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 증시들은 그래도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저는 벌써 소외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나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밸류체인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서 소외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PC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시장에도 그랬고, 또 스마트폰에서 그 다음 또 시장으로 갈 때도 기술의 변화가 있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 메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뭐 통신, 자동차, 전기차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변화에 있어서 늘 소외된 적이 없고 항상 어느 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역할이었는데, 그 요즘처럼 이런 변화에서 굉장히 소외된 것 같은 걸 받는 거는 굉장히 의외의 상황 같아요. 지금 미국은 알다시피 매그니피션트라고 하잖아요. 뭐 MS, 알파벳, 뭐 빅테크 기업들이 AI 혁명이 주도하는 이 시장을 완전히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만은 TSMC가 주선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도 좀 누리고 있고, 유럽은 ASML을 또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이 구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못 누리는가? 반도체, 그러면 빅테크가 크면 반도체 수요가 많을 텐데 왜 못 크지라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AI 혁명은 사실은 반도체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TSMC 같은 파운드리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의 반도체는 PC라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주도를 해서 성장을 했던 그 성장선이었어요. 그러면 PC나 스마트폰에는 동시에 낸드 플래시라든지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서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 꼭 필요한 네. 어떤 산업 구조가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뭐냐하면 최근에 보면 대기업들이 모두 AI 반도체를 하려고 해요. LG전자도 AI 반도체를 하겠다. 네. 그리고 MS 마찬가지고 MS는 뭐 채집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외에 웬만한 가정기업들이나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를 키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하면은 그 이전의 기술들은 대부분 기업들이 대부분 범용화돼 있거나 상용화된 기술에다가 자기들이 조금의 노하우만 가지고 붙여서 만들어 팔던 시대였다면 AI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AI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그 기술을 외주를 줘버리면 자기 기업의 핵심 노하우가 다 뺏기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 AI 반도체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는 LG전자에 들어가는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의 모든 정보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설계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세탁기가 하나 구매를 했어요. 네. 자, 그게 AI 반도체를 답니다. 설계를 하면 그러면 이 세탁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전까지는 내가 그냥 세탁하고 하잖아요. 네. 이 세탁물을 계속 그 집에 세탁물을 넣으면 이 세탁기가 이 집은 주로 어떤 의류, 어떤 옷감, 어떤 온도, 어떤 조건에서 주로 세탁을 하시는구나를 스스로 입력을 해요. 네. 예. 그리고 그 입력한 거를 최적의 세탁 조건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앞으로는 가전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가전은 그 사람, 그 개인의 커스터마이즈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는 게 AI 시대예요. 네. 그 이전과 전혀 다른 게임이죠. 그러다 보면 이 정보를 제일 잘 최적화하게 만들어주는 반도체는 그 회사가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예, 이게 AI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범용화된 기술이었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범용화된 것에는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다 집어넣으면 되고 비슷한 파운드리를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개별화된 AI 반도체 시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AI 반도체 설계를 자기들이 하게 되고 반도체 설계는 자기들이 하지만 이거를 반도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어디에 맡길까요? 파운드리에 맡깁니다. 음. 그러니까 파운드리 회사가 좋을 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TSMC와 엔비디아가 불을 붙듯이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네. 우리 기업들이 이 밸류 체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화랑에서 우리 정신은 그렇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겠죠. 네이버도 AI 하지 않느냐? 네. 네. 이번에 그 스페인에서 열리는 WC에도 네이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지금 그 네이버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AI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그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의 AI 실력은 미국을 100점으로 만점했을 때 한 47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너무 비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도체가 메모리에만 의존돼 있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대로 그 AI 대열에서 끄지 못하는 거고 네. HBM 믿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HBM은 AI가 이만하면 요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아. 메인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AI가 어떤 동맹으로 묶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동맹.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챗GPT화 그리고 뭐 구글이나 이쪽은 또 다른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데 삼성은 여기 길까 저기 길까 하는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발 커지면 SK 하이닉스만 일단 떠죠 주가. 그러니까 삼성은 포지션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죠. 네. 메인도 아니고 그런 부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품에도 지금 어정쩡한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작년에 네. 2차 전지 예. 좋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동력을 다 잃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또 미국
그 FOMC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잖아요. 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어떤 시장이 벌어지냐 하면은 자본 시장에 돈이 더 이상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본이 계속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한정된 자본인 거죠. 네. 자, 한정된 자본일 때는 그 미래 가치가 큰 기업에만 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가 엔비디아 같은 AI 발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 우리나라 안 오는 거죠. 아.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네. 증시를 당분간은 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3월과 또 2분기에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큰 변수들도 있겠죠? 일단 4월이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은 어쨌든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는 약간 갈 것이다는 보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협에서 조사를 하나 했죠. 오늘 발표한 것 같아요. 3월 BSI 지수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네. 100이 안 됐습니다. 97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4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2년째 10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정적으로 100 이하로 보지 않고 100 이하로 계속 점수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고 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제조업 BSI가 100을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24개월 만에 2년 만에 좀 반등한 건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상반기는 이 경기 침체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가 당분간은 있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뭐 좀 섹터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섹터별로. 그러니까 지금 AI발, 엔비디아발 이쪽은 굉장히 화랑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섹터는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자체는 상반기까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상반기 안에 총선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수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섹터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앞서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 내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좋을지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4분기 매출이 221억 달러인데 네. 영업이익이 136억 달러입니다. 절반을 넘겼습니다. 네.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이 60% 네. 되는 거예요. 100은 팔았는데 60은 남았습니다. 이 정도니까요. 거기다가 매출이 265% 증가, 2.5배 증가했는데 네. 영업이익은 10배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AI 대표의 상품이 H100이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서버용 AI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H100이 서버용 AI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엔비디아 제품인데 이 제품 가격이 거의 뭐 7배까지 올랐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품귀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AI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젠슨 황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AI 혁명이. 네. 그 말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뭐라 그랬냐면 생성형 AI의 티핑 포인트에 네. 이제 거의 근접한 것 같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때 한 번 더 점프를 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프는 초기 점프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적이 이제 성장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듯이 주가 발표하는 날 17% 올랐잖아요. 네. 주가가. 그리고 시가총액 뭐 20달러 넘다는 건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진 것 같고 저는 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것 같고 분명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그 제가 백앵커님하고 이야기할 때 네. 빅테크 트렌드가 15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PC로 한번 갔을 때가 네. PC에서 모바일 한 15년 걸렸어요. 음. 그리고 모바일 2008년도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한 15년이 지금입니다. 보시면 2008년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AI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눈 굴려 봤잖아요. 네. 네, 기술자인 그렇거든요. 요만한 눈을 굴려서 이만해졌을 때, 네. 이만할 때 한 바퀴 구를 때와 이만했을 때 한 바퀴 구를 때의 눈이 뭉치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네. 기술의 가속도는 그렇게 붙습니다.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린다고 하는데 네. AI는 더욱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바일 혁명이나 그 전에 PC 혁명의 몇 배의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C와 모바일이 왜 중요했냐면은 인류의 생산성을 올린 거예요. 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생산성을 몇 배로 올렸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라는 거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을 때 자본이 네. 몰려들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을 때 또 시장이 하나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AI는 둘 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장 자체도 커지고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내요. 네. 기존의 PC와 모바일은 네. 어떤 시장 파이만 자체만 켰다 이야기하면 AI는 새로운 시장 하나도 더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거죠. 마켓 사이즈가. 생각해 보시면 PC나 모바일이 올렸던 인간의 생산성보다 AI는 생산성을 훨씬 더 올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우리가 뉴스로 접했겠지만 BMW가 키 160cm짜리 로봇 일꾼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면 테슬라가 그 빨래 개던 그 로봇가 네. 오늘 이제 이미 걷기 시작했다. 몇 개월 만에. 그런 로봇이 가정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인간의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생산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성장성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주가까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테슬라를 이제 미국 시장 투자하는 분들께서 많이 바라보셨는데 이제 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거래량이 좀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22일 날 발표되고 17% 오르고 한번 네. 조정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지금 더 늦지 않느냐.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의 AI 폭발력은 더 높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서학 개미들도 몰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뭐 테슬라를 쫓았던 개미들이 이미 엔비디아로 많이 갔고 지금 엔비디아가 칩 개발에 AI 칩을 개발하는데 지금 그 의혹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AI 칩을 개발하려면 자금, 인력, 인프라가 다 필요한데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데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네.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 왜 왔을까요? 생각해 봐보세요. 샘 올트만이 그 1경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제가 네.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사실 엔비디아에 반기를 든 거란 말이에요. 음. 왜냐하면 그랬겠죠. 샘 올트만이 요청하는 엔비디아의 칩을 제대로 공급 안 해주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는 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AI 칩 너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우리는 MS도 우리가 대주주니까 우리 돈으로 네. 전 세계의 반도체 칩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들 거라고 네.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 갔다가 또 돈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랍이죠. 네. 사우디에 가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일경을 만들어서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경이라는 돈이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AI 칩을 개발하는 데는 5년이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그 5년 동안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벌죠. 벌겠죠. 그래서 성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도 사실 5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엔비디아 사실 지금 가지신 분들은 좀 기쁘실 것 같은데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래도 저 엔비디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비슷한 경쟁자에 나름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 AMD, 어. 네, AMD도 보시는 게 좋고, 물론 지금 그 펄을 보면 네. 그래도 AMD가 더 높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AI 발 관련해서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봐라. 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발 관련해서 기업들을 눈여겨보자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그런 만큼 또 우리 기업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먼저 SK하이닉스와 좀 삼성전자를 먼저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하락을 하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죠. 하이닉스는 좀 고공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17만 원 가까이 떠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재빠르게 엔비디아의 동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TSMC에 맡기고 네. TSMC에 맡길 때 TSMC에서 파운드리 조립할 때 HBM을 하이닉스 걸 가져와서 넣어버리죠. 요게 동맹이 들어갔고 네. 삼성전자는 물론 HBM, 엔비디 그 AI 관련 걸 하고 있지만 아직 어느 동맹에 낄지를 확실히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샘 울트만이 한국에 왔을 때 그쪽과 같이 뭔가 동맹을 할까? 음.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지금은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분명한 건 삼성전자도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결정이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밖에 뭐 소부장 관련주들까지 전략을 짜본다면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역시 뭐 한미 반도체 여전히 뭐 매력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작년에 올랐지만 더 이제 가겠죠. 네. 그리고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미 반도체 필요하니까. 그 외에도 AI 관련한 저는 패키징이나 파운드리 업체도 보는 것도 흥미롭다. 특히 저는 설계 업체를 네.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업들이 이제는 자기만의 AI 반도체를 다 설계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 ARM의 아키텍처를 물론 가져오긴 하겠지만 그런 설계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유심히 보면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반도체 설계 기업까지 유심히 바라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 PBR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네. 표창장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 없답니다. 네. 표창장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 없다. 크게는 네. 두 가지인데 우선 너무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업 본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일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 본인의 가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네. 이제 완성이 돼야 사실은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둘 다 없다. 기업 본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안도 없었고 네. 기업 본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강제적이지 않았다. 네.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맹탕이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외부 환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네. 외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대부분 권고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기업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는데 권고다. 네. 하고 싶은 수만 하고 어. 하려면 말아라. 근데 하면 우리가 상 줄게. 네. 상 많이 받으면 세제 좀 혜택 주고 그런 게 해줄게.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일본은 강력했죠. 네. 일본은 PBR 1.0 이하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왜 PBR 1.0 이하인지에 대한 보고서도 내야 되고 굉장히 강제적이었어요. 그게 3년 쌓이니까 네. 이제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좀 그 강제한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업 내부의 내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느냐? 네.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느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지배 구조의 네. 불투명화라고 외국인도 이야기하고 국내 전문가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번 정책에서는 그 부분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배 구조 투명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기업에 어떤 그 공시를 요구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빠져 있다. 네. 결론은 표창장으로는 기업의 주가를 높일 수가 없다. 아, 그러네요. 소문난 장스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딱 알맞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뭐 보험과 증권 그리고 은행 쪽에 있을 거고 거기에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업 밸류업 네.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많이 떴죠. 네. 예, 주가 올랐고 뭔가 있을 것이야. 이런 1.0 기업들을 뭐 우선적으로 막 이제 다 추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나 뚜껑을 열었더니 별게 없었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PBR 1.0 이하인 기업들은 상당한 대책을 요구해야 돼요. 누가? 정부도 해야 되지만 주주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네. 주주들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마트가 있잖아요. 네. 요즘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이마트가 시가총액이 2조가 채 안 돼요. 네. 그럼 전국에 이마트 매장이 한 110개 정도 되거든요. 부동산만 팔아도 아. 2조보다 훨씬 많겠죠. 네. 당연히 그럼 PBR 1.0 이하겠죠. 원래 가치보다 주가니까 네. 1.0 이하일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데 대책을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이마트를 경영하는 정용진 부회장 이런 분들이 다른 거에 실패에 대한 뭐 투자 실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거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이야기가 없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 사실은 PBR을 올리긴 쉽지 않은데 지금 방금 다시 돌아오면 지금 PBR 1.0 이하인 기업들 대부분 금융권이에요. 네. 금융권은 왜 PBR이 낮을까? 자산이 되게 좋잖아요. 음. 자산은 어마어마 많은데 네.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PBR이 낮은 거죠. 당연히. 네. 그러면 금융권이 저 PBR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새로운 혁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권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은행은 혁신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자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네. 고금리이기 때문에. 보험도 마찬가지겠죠. 네.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업 밸류는 높아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산만 커지다 보니까 네. PBR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금융권에 있는 보험이나 뭐 은행 이런 곳들이 저 PBR을 위해서 뭔가 혁신을 할 동인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네.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 또 하나 PBR이 낮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주회사입니다. 네. 지주회사는요 우리나라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네. 오너들은 지주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영권 상속할 때 굉장히 큰 부담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정부 상속세 낮춰준다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밸류 프로그램에. 근데 그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도 어떻게 혁신을 일으켜서 그 자체의 밸류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네. 일이지.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너무 엉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세부 내용을 일단 발표를 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저 PBR 관련 주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직 저는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섣불리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이번에 정부 정책을 보면 특히 더 그러한데 네. 이 정책을 가지고 저 PBR 주들이 주가가 부양될 리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부 정책대로라면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근본적인 처방 자체가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기업 PBR을 잘 보시면 PBR이 분모는 사실 기업의 내재 가치고 분자가 주가인데 분모 분자 둘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좀 올리려고 뭐 배당 좀 더 많이 해라, 자사주 소각해라 정도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나라 기업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배당 같은 경우도요. 정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금융기업들은 배당을 하겠지만 일반 기업들 배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보세요. 삼성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잖아요. 삼성그룹에서.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곳은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곳은 삼성물산이에요. 네. 오늘 일가들은 삼성물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게 되면 일단 생명으로 갔다가 생명에서 다시 배당을 해야 물산으로 가서 물산이 배당하는 걸 오늘 일가들이 받아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배당해야 돼요. 배당할 때마다 뭐가 나갑니까? 세금이 나갑니다. 굳이 만일 배당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재용 회장 일가들이 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네. 10조가 배당하는데 SK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그룹들이 이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직접 배당을 했을 때 소모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을 하지를 않아요.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배구조의 복잡한 것 때문에 있는데 정부에서 배당 많이 해라, 자사주 소각해라고만 한다고 해서 결코 이게 바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좀 손을 대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기업 밸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이번에도 보면 겨우 뭐 표창장 하나 뭐 주고 네. 뭐 이런 정도로 기업 밸류를 높인다고 기획안을 올린 것 자체가 물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번 주에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비판했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물성설이라서 저는 저 PBR 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저 PBR 주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금융권하고 그 이마트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네. 이마트는 PBR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 자산이 엄청 많은데 네. 지금 유통업이 안 좋잖아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뭐 지금 뭐 태무같이 되지 않는 이상 네. 주가가 오를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거라서 여기는 기업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 쪽이고 한 기업들이 있을 거고 같은 PBR 이하라도 네. 지금 보험이나 은행이나 금융권들은 너무 실적이 좋아요. 너무 실적이 좋다 보니까 혁신을 할 이유가 또 여긴 또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PBR이 같은 PBR이 낮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PBR 1.0 기업을 고른다면 금융권을 고르겠죠.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돈은 있으니까. 네. 배당도 더 많이 하겠죠. 이런 일 할 거 아닙니까? 네. 자꾸 PBR 이야기하니까. 네. 그런데 산업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기업들인데 PBR 낮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이걸 좀 분리해야 된다. 네. PBR 1.0을 보더라도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를 바라보더라도 분리해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서울경제TV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